이번 태풍 산산 피해를 직격으로 맞게 된 미야자키 현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인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구조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과의 큰 차이를 발견하며 깊은 한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경험담들도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남성은 무슨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미야자키시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인 나카무라 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번 산산 태풍 구조 활동을 하며 겪은 경험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태풍 산산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휩쓸고 지나간 지 이제 막 며칠도 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 피해의 흔적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무너진 건물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도로 상태도 엉망입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아직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곳도 많아요. 역대급 위력으로 불어닥친 태풍 산산으로 인해 그 복구 작업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처럼 보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요 며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구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제 가족들도 항상 그러한 저를 보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 얼굴에 어둠이 가득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구조대원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일본에 대해 실망한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기도 해요. 우선 이번에 불어온 태풍에 대해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번 태풍 산산은 여느 때보다도 강력했고 피해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규슈 지방은 지리적 위치상 태풍이 꽤 자주 오는 지역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구조대의 베테랑 대원이고 태풍 피해에 대한 경험도 많았지만 정말 이번만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도시에 활기가 넘쳤겠지만 산산이 휩쓸고 간 지금은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았고 이곳 주민들에게 이곳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이번 태풍 산산이 전성기 세력을 유지하며 규슈 지방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 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대피할 것을 요청하며 경고를 보내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난을 떠나거나 혹은 최대한 튼튼한 건물에 머물며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히 대비를 하는 건 아니기에 이러한 큰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총 6명이 숨지고 127명이 다쳤으며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알지만 특히 태풍의 위력이 가장 거센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규슈 남부의 저희 미야자키시에서는 주택이 무려 860여 채가 파손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폭우를 쏟아낸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 전역에 큰 상처를 입힌 채 현재는 열대 저기압으로 변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여전히 큰 비를 뿌려대며 완전히 소멸하는 날까지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을 떠올리면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특히 규슈 남부지방,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미야자키현에서는 역대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야자키현에서는 72시간 동안 강우량이 무려 1000mm에 가깝게 집계되며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고 현재 비는 다소 잦아든 상태지만 앞서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토지가 침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스에 보도된 사례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큰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며칠 전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일가족 5명 중 3명이 사망하는 사고 같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일일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고 단지 수많은 부상자 수 안에 포함되어 집계만 될 뿐이었죠. 따라서 실제 태풍 현장은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저는 그러한 상황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이번 태풍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그보다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예컨대 많은 양의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나 침수 피해 같은 게 정말 컸죠. 미야자키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8월 30일과 31일경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다른 구조대원들이 이미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었어요. 요 며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간단하게 기억나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의 임무는 산사태로 인해 고립된 마을에 진입해 생존자를 찾고 구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더미와 부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았는데 무너진 집안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고 잔해 속에서 한 노인이 다리를 다친 채 갇혀 있더군요. 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응급처치를 하며 들것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보였는데 그 노인은 여전히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렸으나 저는 그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라고 다독여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어린아이가 폭풍에 휩쓸려 집안에 고립된 적도 있었는데 당시 저는 어린아이를 무사히 구조하여 어머니 품에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곤 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구조 활동을 하며 목격한 것은 단지 자연재해의 무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의 무관심과 회피도 이번에 크게 절감하게 되었거든요. 한 번은 산산이 몰아친 후 대피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부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당연히 그를 도우려 했지만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남성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치더군요. 일부는 아예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으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남성을 부축해 대피소로 데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씁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비가 강하게 내렸던 31일 오후였어요. 길가에서 한 여성이 폭우로 인해 고립된 지역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급박한 외침이 들려왔죠. 하지만 그녀의 외침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바삐 움직이며 자신의 안전만을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제가 구조 요청을 듣고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여성을 구출했지만 이러한 무관심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도움을 주어도 여성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재난의 와중에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문득 몇 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소방청에서 주관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며칠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곳에서 저는 스크린을 통해 한국인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도움을 주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기꺼이 힘을 보태주려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며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았었죠. 일본에선 결코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었는데 정말 새로우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그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2007년에 한국의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해양 재난 사고였는데요. 배가 충돌하면서
무려 수만 톤의 원유가 태안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당시 사고를 저도 TV 뉴스를 통하여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그 현장을 보며 과연 저게 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는데요. 그 드넓은 바다가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버린 모습에 정말 경악을 했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수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어 기름 제거를 도우며 해안을 조금씩 복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오로지 태안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모두가 그곳으로 모여들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워낙 대형 재난 사고였기 때문에 옆 나라인 우리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도 모두 주목했던 재난 사고였었어요.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해안이 복구되는 모습을 보며 당시 태안으로 모여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 세계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던 태안의 바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과 같이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극찬이 쏟아졌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경주 인근에서 규모 6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 6에 가까운 지진도 꽤 강한 지진이었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당시에 피해가 상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자원봉사를 위해 경주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정상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 지역으로 생필품들과 식량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모금 운동을 하기도 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금액이 모이기도 했었죠. 또한 한국의 기업들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경주는 그렇게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발생한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고요. 포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학교나 각종 시설 등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진 피해로 인해 충격을 입은 분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번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였고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빨리 대피하려는 데만 급급해 보였죠. 저는 이러한 현실에 깊은 한탄을 느꼈어요. 이번에 동료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속이 참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일본인들은 서로를 돕지 못할까? 하며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매년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수도 없이 발생하곤 하지만 이러한 재난 피해를 드라마틱하게 복구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워낙 강한 일본인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외면해버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난민이 올 경우 대응할 방법 중 하나로 사살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언론에게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그였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조차 인도적 난민 문제에 사살을 거론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사살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아소는 혼슈 우스노미아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한반도에서 대량 난민이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무장 난민일지 모른다며 그들이 오면 경찰이 대응할 것인가, 자위대가 방위 출동할 것인가, 혹은 사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방위 출동의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거나 그와 비슷한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뜻할 뿐 난민에 대한 지원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곧 자위대의 방위 출동 자체가
공격을 위한 출동임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난민은 10만 명 이상의 단위가 될 것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니가타, 야마가타, 아오모리 등지로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난민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난민이 넘어갈 가능성은 제로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반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본인들이 한반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소다로는 뭐라고 할지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던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일본인이지만 저러한 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망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간 이번에 일본에 큰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이런저런 얘기들을 잠깐 꺼내보았는데요. 태풍 산산이 미야자키현을 지나가고 구조 작업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쯤 저에게 팀장님께서 다가와 말을 하더군요. 류, 나쁜 소식이 있어. 새로운 태풍이 또 올 수도 있다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며 팀장님의 이어지는 말을 기다렸죠. 기상청에서 9월에 아직 태풍이 몇 개 더 남아있다고 하더군. 특히 12호 태풍 호네가 일본으로 또 올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이 태풍들은 산산 못지않게 강력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아직 산산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구조대원으로서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죠. 하지만 한국은 개인이나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나서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에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화 중에는 정문화라는 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유대감이 굉장히 깊고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일본과 달리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는 공동체 정신이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 내재되어 있었고 이 같은 면이 정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정문화가 있는 한 한국인들의 협력심은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그런 면은 한국이 참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9월에 발생할 태풍들이 실제로 일본으로 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12호 태풍은 또 일본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사실 한국인들은 태풍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복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일본은 대재앙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한데 이는 시간 문제인 것이고 특히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향후 30년 내에 거의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공동체 정신이 부족해서 앞으로 발생할 대재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벌써부터 많은 걱정이 듭니다. 구조대원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조활동과 피해 복구 활동에 앞장서는 한국의 모습이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요. 남을 도우길 꺼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일본은 언제쯤 그러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힘쓸 테지만 한국의 모범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일본의 모습이 비교되며 일본의 현실에 대하여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간 재난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기 바쁜 일본의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쪼록 앞으로 태풍이 다시 일본 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들이 자기만 생각하니 정말 너무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들 잘 대비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 분들께서도 혹시나 앞으로 남은 태풍들이 한반도로 향하더라도 잘 대비하여 큰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본의 명문대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미나미 씨가 있습니다. 미나미 씨는 현재 일본의 슈퍼 엔저 현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 대해 걱정이 무척이나 많은 경제학과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행을 와 있다는 이 학생은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더니 오늘 일본에 대해 작정하고 날선 일침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코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쌓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자국 일본에 무슨 일침을 그렇게 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미나미 씨가 전하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1편에 이은 2편까지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며 만난 한국분들이나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를 접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장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일본 생활을 하며 겪었던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서 한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를 꽤 많이 여행해 보았지만 한국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만큼 이번 방학을 맞아서 한국으로의 여행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여행을 즐겼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최종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2편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3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국을 경험하며 겪은 일본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자국인 일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좀 가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무너져가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해보려 하고요.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일본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가까운 나라 한국에게 배울 점은 배우고 소통하면서 발전해야만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나라 상황이 부끄럽지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즐거웠던 경험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편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3편을 바로 접하게 되실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오사카대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엔저 현상과 더불어 심하게 무너져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최근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에 덧붙여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게는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아오이라는 이름의 사촌언니 한 명이 있는데 아오이 언니는 저와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언니 또한 경제학과 졸업생으로 학과 수석을 차지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명석한 언니이고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사는 아오이 언니네 집에 방문하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1편과 2편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와 음식들을 즐기기도 하였지만 특히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혁신적인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고 일본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경제학을 전공한 언니와 고물가, 엔저 속에서 힘들어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엔 제 의사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추천을 통해 이번 방학 동안의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을 커뮤니티에 올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느린 국가 행정 시스템 또한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아무런 발전 없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본의 지금 현실인데요. 일본의 정치권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자신들의 권력 현상 유지를 원하는 부패된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 어떤 변화의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일본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늘 답답한 마음이 들 뿐이네요. 그리고 앞선 1편과 2편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정치 문제 외에도 경제 상황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제학도로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한국 분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질 문제라 생각되어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이 일본에 대한 일침을 끝낸 뒤에는 한국에서 겪은 놀라웠던 마지막 경험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시사상식 차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엔화의 가치가 폭락한 슈퍼엔저 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미국, 일본 간 국채 수익률, 즉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5%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여놨는데요. 최근에는 5.5%까지 올랐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0%대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금리 올릴 때 안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당연히 엔화 약세가 심하게 오죠. 왜냐면 누가 엔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금리가 높은 달러를 갖고 싶어 하지요. 저기선 5%를 준다는데 여기선 0%를 주면 누가 엔화를 들고 있겠어요? 다 갖다 팔고 달러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마치 휴지 조각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이에 문제를 느껴 몇 달 전에 일본도 금리를 쬐끔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거의 눈꽃만큼 올려서 올리나마나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엔화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 이거를 올리면 될 것 같잖아요. 미국이 5%로 올렸으면 미국처럼 뭐 한 5%, 아니 5%가 너무 높으면 2%든 3%든 어느 정도라도 확 올리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실제로 한국 기준금리는 3.5%인데 한국처럼 3.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요? 미국이 올리니까 원화 약세 막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은 가계부채, 즉 민간부채가 문제가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면 서민들에게서 고통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민간부채도 높지만 특히 정부부채, 즉 공공부채가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민간부채와 공공부채를 합하면 무려 GDP의 400% 수준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많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이 수치는 실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한국은 민간부채가 문제인데 일본은 민간과 공공부채 둘 다 문제고 거기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0%대 금리로 그냥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민간과 공공부채가 GDP의 400%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특히 문제는 일본에서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빌려간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그간 저금리에 기대온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좀비 기업이라는 용어는 찬란했던 경제 호황기를 끝으로 1990년경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중에 일본 은행들에 의해 지원을 받은 일본의 기업들을 가리키면서 생긴 용어인데요. 이때 일본의 은행들은 약화되거나 추락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갔는데 이 좀비 기업들은 채무에 대한 이자만 겨우 갚아나갈 수 있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키기도 해요. 즉 진작 생명이 끊어졌어야 하는데 빚으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저금리 때문에 살아남은 좀비 기업들이 아직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 이들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지거든요. 그나마 나라가 좀 젊고 힘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로 늙고 힘없는 나라가 현재 일본 상태잖아요. 나라가 젊고 힘이 있을 때나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지. 지금 일본은 함부로 건들다가 이 늙은 기업들이 모두 무너지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30년 누워있던 경제를 어떻게 살려놓은 건데 한 번에 다 무너지면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가까스로 살고 있는 상태라 이게 참 어려워요.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일본 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도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게 최근 일이 아니라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기로 훨씬 지금 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즉 한국보다 훨씬 비실비실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한국 또한 앞으로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미리미리 많은 대책을 세워놔야 할 것이란 생각도 들고요. 이야기의 주제가 그래도 나름 흥미로우신지 아니면 너무 무거우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본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일본의 문제를 공유하여 일본의 적나라한 현실이 최대한 알려져 일본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간략히만 더 말씀드리고 한국 경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실로 일본 기업은 전체 기업 중 2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제 체력이 정말 약한 거죠. 한마디로 경제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의 힘으로 일본이 살아난 게 아니라 금융의 힘으로 0%대 금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해온 건데 이제 다시 그 금리를 올렸을 때 실물 경제가 그럼 과연 따라올 수 있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정치권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임금 인상이 올 수가 없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을 못 줘요. 임금 인상이 아니라요. 빌린 돈 갚느라고 임금 인상은커녕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고금리에 살아남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좀비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일본은 금리를 쉽사리 못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라면 달러당 170엔도 곧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내수 소비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서 마이너스 GDP 성장을 찍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걸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죠. 하루라도 빨리 답을 내놔야 할 텐데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하고 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기준금리 조절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국의 모습과 일본의 현 상태는 정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정말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경제학도로서 얼굴 전체가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한국의 K-팝이나 한식과 같은 이런 한류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것과는 별개로 이런 나라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에서 저는 큰 벽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은 뭐 압도적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할 거다 이런 소리만 하다가 거꾸로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하여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 정말 빠르게 떨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기시다 총리 지지율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본 GDP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10%대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20%대였고 이것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젠 10%대가 됐죠. 10%대는 거의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9월에 자민당의 내부 선거도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고 총리가 바뀔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죠.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뚫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쟁자들도 보면 기시다 입장에서 다행인 건 뭐 그렇게 또 유력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지금 답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발빠른 디지털화로 인해 기업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비도 촉진시키고 국가 행정에 따른 비용 낭비도 줄이는 등 디지털화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수준까지 와 있더군요. 제가 한국에 단 며칠 지내면서도 수없이 마주했던 실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엔 보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일본은 디지털화 전환을 위하여 정말 갈 길이 너무도 먼 상태이죠.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에 너무나 개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 일본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일본 관련 주식,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일본은 쇠퇴하고 한반도에는 기회가 다가온다. 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진 적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모든 신경을 끈 채 살려고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일본의 현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미래에 태어날 제 자식들에게 이런 답없는 미래를 짊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에 한편으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따라 저는 정말 우울해져서 아오이 언니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했어요. 분명 기분 좋게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왜 일본의 현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울해지는 건지 참. 아무튼 아오이 언니와 저는 그렇게 술 마시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제 기분을 캐치했는지 흔쾌히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해주더라고요. 사실 언니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가게 된 곳은 근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언니는 소주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한국의 삼겹살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또 꼭 술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맛봐야 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라며 자신이 종종 가는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는 삼겹살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삼겹살은 일본에서도 워낙 유명한 한국 음식이라 저도 꼭 맛보고 싶었던 음식이기도 한데요. 사실 일본에도 삼겹살 비슷한 요리가 있긴 합니다. 오키나와 요리에 중국의 동파육과 유사한 삼겹살 조림인 라후테가 있고 다시 여기서 파생된 삼겹살 조림인 가쿠니가 있어요. 생강즙 소스로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굽는 쇼가야키에 삼겹살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 라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명인 차슈를 삼겹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한국식 삼겹살집도 꽤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한국식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대가 되었죠. 아무튼 저는 언니와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였고 이내 직원분이 삼겹살과 소주를 서빙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정말 두툼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고기를 얇게 썰어서 요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단 비주얼적으로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두툼해서 잘 익혀지긴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오이 언니는 자신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저와 같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기만 믿고 이따 다 구워지면 맛이나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삼겹살은 테이블 중앙의 불판 위에 올려졌고 치익 소리와 함께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향이 주위로 퍼지면서 저는 절로 침을 삼키게 되었죠.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고 고기는 점점 갈색으로 변해갔는데 고기가 익어가면서 직원이 적절한 크기로 고기를 잘라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 구워졌다고 하는 말이 들리자 저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삼겹살을 집어들었죠. 먼저 삼겹살 한 점을 기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맛을 보았는데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두툼한 삼겹살의 풍부한 육즙이 터져 나왔고 고기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지방 부분은 부드럽고 고소했으며 살코기 부분은 씹는 맛이 일품이었죠. 두툼해서 덜 익혀지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직원이 딱 적절한 시점까지 잘 구워주어서 전체적으로 정말 알맞게 익혀져 너무 맛있었어요. 일본과 다른 이런 두꺼운 고기의 맛과 식감은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맛도 비주얼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리고 다음으로 쌈을 싸서 먹어보기로 했죠. 상추 위에 파절이와 고기 한 점, 마늘, 쌈장을 올리고 한 입에 넣어봤어요. 신선한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완벽하더군요. 쌈장의 짭짤함과 마늘의 매콤함이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에게 고기에 쌈 싸먹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언니는 일본에서 고기 먹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 하면서 부족하면 더 시킬 테니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었죠. 사실 일본에서는 돈가스 요리를 즐겨 먹는 편인데 원래는 그것에 쓰는 등심, 안심 등의 부위가 삼겹살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기존 요리 중에는 삼겹살 활용이 적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류 열풍을 계기로 상추쌈을 싸먹는 한국식 삼겹살이 크게 유행하면서 삼겹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쿄, 시노쿠보 같은 일본 현지에서도 삼겹살을 취급하는 식당이 많이 늘어났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도 일식집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던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풍으로 즐기는 음식을 말하는 겹살이라는 단어가 요즘 일본에서 유행일 정도랍니다. 일본 식당에는 메뉴명에 겹살이 붙어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겹살을 붙이는 것은 삼겹살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워서 쌈 채소에 싸먹는 요리에 대부분 겹살을 붙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닭고기를 삼겹살처럼 구운 다음 쌈 싸먹으면 닭겹살, 오리면 오리겹살, 튀김이면 튀김겹살, 샤브샤브를 상추로 싸서 먹는 것은 샤브겹살 등과 같이 말이죠. 사실 겹살의 의미가 쌈을 싸먹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워낙 삼겹살에 쌈 싸먹는 게 인상 깊었는지 겹살이라는 단어를 일본인들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상추쌈에 싸먹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삼겹살을 앞에 두고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기분이 우울했던 터라 술이 땡겼는데 삼겹살과 함께라면 정말 최고일 거란 생각이 절로 들면서 자연스레 술잔에 손이 가게 되더군요. 저는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셔보기로 했고 언니와 함께 소주 첫 잔을 마셨어요. 그렇게 투명한 소주 한 잔을 따라 입에 머금자 알싸한 소주의 맛이 고기의 풍부한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주의 깔끔한 뒷맛은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씻어내며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삼겹살 한 점을 먹고 곧이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두 맛의 조화를 느껴봤어요. 삼겹살의 고소함과 소주의 깔끔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새로운 미각의 경험을 선사해 주더군요. 저는 삼겹살을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한국에 와서 맛본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한국 도착 첫날 밤 언니와 포장마차에 가서 맛보았던 순대곱창, 다음날 언니가 해장하라고 끓여주었던 김치찌개, 성수동 카페거리에 놀러 갔다가 맛보았던 떡볶이,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삼겹살. 맛볼 때마다 정말 하나같이 최고의 음식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국인들이 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단박에 알 수밖에 없었던 음식들이었어요. 여러 한국 음식들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한국 음식의 매력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는 모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맛있는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마시니 휙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언니와 저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겹살집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는데요. 일본의 현금 결제 문화가 겹쳐 떠오르면서 말이죠. 또 한탄을 한다면 같은 얘기만 몇 번을 반복하는지도 모르게 되겠네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일본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기도 했고,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1편과 2편에서도 지겹도록 한탄했으니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편에선 특히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너무 일본의 현실을 한탄하며 무거운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일본의 현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재미보다는 다소 딱딱하고 진지한 내용의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외부 국가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제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쓴 글이기도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 일본의 전성시절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 과연 다시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오이 언니는 이번에 제가 놀러 오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원래 약간 써먹써먹한 관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아오이 언니와 정말 친언니처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저희 어머니도 본인이 추천해 주었던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와 아오이 언니가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걸 보고 무척 기뻐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외국인 입장에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과 선진적인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워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여행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한국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사카 대 미나미 씨의 3편에 걸친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사촌언니 아오이 씨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사이도 더 돈독해진 채 돌아간 듯하여 기분이 좋네요. 한편 미나미 씨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참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